달리기 선수도 그렇고 뭐 작곡가도 그렇고 뭐 좀 타고나죠. 그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타고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글쓰기 제일 어려운 게 제목 정하는 거하고 첫 문장이에요. 글을 쓴다고 하는 거는 내가 아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려주고 싶은 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 속에서 글을 써야지 일방적으로 쏟아내 놓는 것은 좋은 글이 되기가, 호소력을 받기가 힘들죠. 똑같은 글이라도 그 컨셉을, 나는 글 쓸 적이면은 내 글에 대한 잠정적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씁니다. 기승전결은 확실해야 됩니다. 기승전결이 짧은 문장이라도 그 처음 들어가는 도입부 전개하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나는 게 반전을 시킬 거냐 강조를 할 거냐 하는 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통찰과 생각을 들어보기 시작한 신과 대화가 이제 어느덧 영역을 좀 넓혀서 사색의 신, 인생의 신, 생활의 신, 다양한 분들을 요즘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여러분들 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분인데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로 사실은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세상을 조금 좀 일찍 태어나시는 바람에 노벨 문학상까지는 못 받으셨던 유홍준 교수님입니다. 일단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3프로 TV에 나오신 지가 이제 몇 달 됐네요. 네. 네. 그 한강 사이에 작가보다 그래도 인세는 더 많이. 아이 그럼 네. 유홍준 교수님은 뭐 아니 무슨 내가 연륜이 길잖아요. 네. 책 나온 지 30년 됐는데. 이렇게 띄워드리면 잡문집을 내셨어요. 네. 나의 인생 문화 답사기. 산문집도 아니고. 네. 그럼 먼저 여쭤볼까요? 왜 제목을 유홍준 잡문집이라고 사셨습니까? 원래 산문집이라고 해야 되고 영어로 얘기하면 에세이집인데 네. 그런 글은 왠지 좀 고고한 느낌이 드는데 내 글은 다루는 소재에서부터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잡문이 맞고, 좀 또 거창하게 얘기하면 중국의 루신이 나는 잡문을 쓴다. 네. 그러니까 오소독스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 나는 인생의 모든 인생 만사 잡사를 잡문으로 쓴다 해서 루시는 산문집이 아니고 잡문집입니다. 그분 책 이름이. 예. 그 잡문의 정신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미술사 전공하면서 그 옛사람들의 문집을 보게 되면은 맨 먼저 나오는 건 대개 시, 그다음에 논, 또 상소문, 그 서문, 발문 이런 건데 맨 뒤에 잡조가 나와요. 그 잡조 편을 내가 굉장히 참 좋아했어요. 어디에 분류하기도 모호한 그런. 그렇죠. 자기가 인생사에서 쓰면서 있었던 그 잡다한 생각, 그게 산문이겠죠. 그거를 놓은 게 잡조여서 이 잡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그다음에 그런 게. 이 인생이 들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 잡문지부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저 겸손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나 본데 전혀 그게 아니고 싱싱하다라는 뜻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제가 아는 그 식당 하시는 훌륭한 셰프분 중에 한 분이 네. 평양냉면을 한번 내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식당을 내시면서 네. 간판에다가는 땡땡 막국수라고 네. 붙이시더군요. 네. 그래서 왜 막국수라고 쓰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나라는 이거 뭐 냉면이라고 하면 이게 뭐 전통에 맞네 안 맞네 하여튼 말들이 많아서 그냥 알았다 막국수라고 하고 생각하고 먹어 시비 걸지 말고 하여튼 맛있으면 되는 건데 맛이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라고 하는 생각으로 막국수라고 했다.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름이 뭐면 무슨 관계냐. 글이라고 하는 건 서로의 마음을 울리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그동안 그 책도 많이 내시기도 하고 네. 많이 팔리기도 하고 이른바 읽히는 글을 우리나라에서 꽤 쓰시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사실은
그 비결, 네. 글 잘 쓰는 비밀, 네. 뭐 요령 네. 그런 거 있으면 좀 몇 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실 이 책의 부록이 나의 글쓰기예요. 그거를 넣은 이유가 10년 전에 그 문화유산 답사학이 발간 20주년 기념을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했는데 거기에 그 이제 팬들이죠. 독자들이 사인 받으러 와서 온 질문 중에 글쓰기에 대해서 무슨 팁을 좀 달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하나씩 꼽으면서 얘기를 꽤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15가지를 꼽았어요. 근데 그거를 한 신문사 기자가 신문에다가 유홍준 교수가 말하는 좋은 글쓰기를 위한 15가지 조언해서 아주 그냥 박스로 해서 이렇게 냈어요. 아, 그래 조금 창피했어요. 지가 무슨 대가라고 글쓰기 강좌를 했나. 근데 뭐 엎어진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예문을 들어가면서 살을 붙여서 야, 그 사례 찾기는 쉽지 않은데. 네, 개념 있어도. 그 예문이 없으면은 별 의미는 없죠. 들어오지 않죠. 덜하죠. 그래서 15가지 조언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그다음에 문장 수업을 어디서 받았냐 소리 많이 들었겠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 미술 평론가로 활동하게 되기까지의 독서 편력을 글쓰기에 영향을 받은 거, 그 대상, 그거를 그냥 넣어놨다. 쭉 했죠. 그게 책 안에 있으니까 책을 읽어라. 네. 네. 저희가 공직 나오셨을 때가 아주 오래전에 네. 지인 아주 가까운 지인분께서 교수님 어떻게 평가했냐. 정확하게 네.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량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량인데 네. 공직에도 오래 계시고 네. 계시니까. 근데 그 한량기는 그 특유의 그 필력으로 덮여져 있다. 글쎄요. 라는 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글쓰기 이야기 몇 가지만 좀 여쭤볼. 네. 살면서 네. 내가 이렇게 글을 네. 그러니까 문사가 되는 글쟁이가 되는 네. 그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 습관이 있다면 한두 개만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글 쓰는 데에 그거를 참고를 하든 안 하든 습관을 얘기하면요. 네. 그 이제 원고 청탁을 받던 테마가 정해지잖아요. 200자 원고지 네네. 15매든 30매든 뭐 받으면은 또 신문에 칼럼은 대개 뭐 2,400자 정도 12장 정도? 쓰는데 예. 나는 제목이 정해져야지 글을 써요. 제목부터 정해라. 제목 정해요. 주제. 그러니까 이 강진해남 답사기를 쓴다. 그거는 이제 소재죠. 그거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까 할 때 나는 남도의 봄. 그러니까 이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그 봄의 빛깔이라든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하는 식으로 쓰고 내 책의 제목들을 보면은 그 책의 주제로 그대로 아마 맞는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정직한 관객 또는 이 백자다랑아리 경우에는 한국미의 영원한 아이콘 그 말이 떠올라야지 그 말에 맞춰서 쭉 내려갑니다. 그건 뭐 그렇죠. 예. 그 시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 쓰고 나서 제목 붙이는 게 아니고 네. 제목이 딱 있어야지 시가 전개되겠죠. 제목부터 정해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글쓰기 제일 어려운 게 제목 정하는 거하고 첫 문장이에요. 제목 정하는 거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써보신 분들은 그래 제목부터 정하는 게 쉽지 않아라고 아시지만 근데 일반인들은 제목을 나중에 붙이고 다 쓰고 나면 제목이 정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글의 포커스가 힘을 못 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건방지게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 얘기인데 글을 쓴다고 하는 거는 내가 아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려주고 싶은 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 속에서 글을 써야지. 일방적으로 쏟아내 놓는 것은 좋은 글이 되기가 호소력을 받기가 힘들죠. 똑같은 글이라도 그 컨셉을 예. 나는 글 쓸 적이면은 내 글에 대한 잠정적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씁니다. 보통 누가 떠오르세요? 나하고 전공이 다른 사람, 그 친구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누구? 네. 또 미술사에 관한 거를 쓸 적에는 전공이 다른 사람이고 또 일반적인 거 쓸 땐 내 제자. 그렇게 그 확실하게 이 사람 또 어떤 글을 쓸 적에는 뭐 유식한 글 쓸 적에 예, 고전적인 글 쓸 적에는 선생님을 염두에 둬요. 이게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그 글의 내용에 따라서 이 글을 읽을 잠정적인 독자를 염두에 두면서 조심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경제 전문가니까 소비자를 염두에 둔다는 거의 의미는 확실하게 올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중요한데 네. 그래서 보통은 잘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조금 눈높이에 낮춘 봤습니다. 저도 뭐 네. 5살 어린 다른 네. 일하고 하는 뭐 동생을 생각한다거나 쓰긴 쓰는데 쓰다 보면 자꾸 머릿속에 네. 경쟁자들이 떠올라요. 다른 그래요? 신문사 A 기자가 이걸 보면 또 시비 걸겠지 또 네. 내가 이걸 모르게 이렇게 쓴 줄 알고 그럼 괄호 열고 또 덧붙여야지 네. 하다 보면 이제 대상이 막 흔들리죠. 네. 친절해야 돼요. 글은 무조건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의 그러니까 의미가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갖고 미술에 관해서 쓰는데 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니멀 아트로 본다면 하고 그냥 갈 수 있지만 미니멀 아트가 뭔지는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앞에 붙이던 뒤에 붙이던. 미니멀 아트라는 게 본래 미술이란 화가가 자기의 기량의 맥시멈을 보여주는 건데 반대로 미니멈으로 자기를 표현하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표현으로 네. 많은 걸 담아야 되니까 담아내고 요약을 해놓고 그분들한테는 쉽지만 사실 그분들은 그래서 맨날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지만 대중들한테는 잘 모르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 속에 대중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용어가 나오면은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글을 쓸 땐 친절해야 한다. 네, 친절하고 독자를 잠정적인 독자를 놓고 하고 절대로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호소하려고 해야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호소하자. 그게 특히 신문의 시사 칼럼이나 이런 거 보면은 괜히 야단받는 것 같아요. 읽고 나면. 네. 본인은 똑똑해가고 생각 다 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막 야단치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가르침 받은 것 같은 느낌은. 네, 그렇죠. 읽은 다음이. 네. 해설을 해서 알려주는 기분이 들어야지. 근데 글 쓰는 거가 사실 지식인들이 자기 현시욕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중에 가장 그 감동적으로 받은 평이 하나 있어요. 예. 아주 그 세상사를 정직하게 참 그 이름은 안 알려졌어도 한 그 제야의 문인 사회 속에서 유명한 분이 있는데 예. 저보다 선배예요. 15살 위 지금 90 되셨죠. 야, 홍준이 너 답사기 쓴 거 봤는데 너 글 잘 썼더라. 그래요. 아이, 형님 주위에 문사가 널려 있는데 30년 전 얘기예요. 널려 있는데 이제 내가 막 첫 책 냈는데 뭘 잘 써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그 문사들은 글을 읽으면 어느 구석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를 증명하면서 글을 끝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쓸데없이 인용 안 해도 되는 유명한 사람 끌어다가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 있어 보이는 부분. 네, 있어 보다가 그 치장을 한대는. 네. 그렇지. 근데 네 글에 그게 없어서 좋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딱 하는 얘기가 너의 가문사 답사기를 읽고 났더니 너는 없어지고 가문사 탑이 내 마음에 남았다. 난 이 이상의 찬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평할 수 있다는 그분의 안목을 배우고 싶었어요. 나는 뭐 그걸 의식하고 쓴 게 아닌데 그분은 그래 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가 정말로 지금도 그 형님이 그 얘기한 거를 글 쓸 적에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그 재간을 부리는구나 유식한 채 하는구나 독자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그게 좋은 글쓰기다 하는 그 얘기는 하나의 난 칭찬보다도 교훈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그 내 자랑이 될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도 자꾸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한 번 여쭤봤는데요. 계속 자랑하고 계세요. 기승전결은 확실해야 됩니다. 기승전결이 짧은 문장이라도 예. 그 처음 들어가는 도입부 전개하고 그다음에 반전을 하던 해서 결론으로 나는 게 그게 글의 짜임새죠. 어찌 됐든 간에 글의 짜임새인데 그 되게 이제 기승이라고 하는 거는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마지막에 반전을 시킬 거냐 강조를 할 거냐 하는 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짧지만. 그리고 나서 결론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어떤 서예전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적에 신문 기자 같으면은 팩트부터 나오죠. 예술의 전당에서는 아무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뭐 이러고선 딱 그다음에 그냥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 전시회는 어떤 어쩌고 작품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하다. 되고 관객들의 반응은 또 이러고 뭐. 신문 기자들의 글은 어디서 잘라도 잘라지더라고 보면은 앞에 요점부터 내려와 가지고 배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배우죠. 역삼각을 네. 근데 이 주어진 칼럼 박스 안에서 쓰는 글은 그거는 기사하고 달리 이렇게 그렇죠. 딱 맞춰야 돼요. 보통 그러면 이게 하면서 요점과 설계도를 뼈대를 먼저 대충 메모하시고 그렇죠. 설계를 먼저 하죠. 제목은 정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뼈대 설계도 네. 요 얘기하고 요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막판에 징을 이렇게 쳐야지 한 후에 이제 쓰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되게 또 그걸 부채에다가 내 메모해서 유명하죠. 여기에 사진도 실렸습니다만은 사진 실려 있는데. 네, 갖고 다녀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메모하시는 거예요? 메모 내가 저 차 타는 시간이 많잖아요. 기차 타고 뭐 하고 네. 하면 이렇게 쓰다가 이 부채에 쓰는 이유가 이 메모지가 아니고 이 한 장에 다 들어가니까 네. 어떤 때 그냥 놔뒀다가 다음 날 또 꺼내서 그렇죠. 하죠. 근데 이 설계도를 할 적에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던 거기 반드시 넣어야 되는 팩트 있잖아요. 키워드가 있죠. 네. 저 건물 공사로 치면은 공구리 치는 거 그거는 여기다 써놓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아우테리어 할 건가를 아래 위로 이렇게 설계를 하죠. 그래서 감 잡으면은 이제 바로 쓰죠. 타고나는 게 좀 있죠? 글쓰기가? 타고나는 거보다는 노력 아닐까요? 그리고 노력이고 그다음엔 평소에 연습도 있을 것 같아요. 대화 속에서. 그래도 뭐 달리기 선수도 그렇고 뭐 작곡가도 그렇고 뭐 좀 타고나죠. 그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타고났다고 그래. 뭐 무슨 노력을 하셨는데요? 내가 제일 그 남다른 경험한 거가 중앙일보사 개간미술의 기자로 시작했는데 사회생활을. 네. 그 주간이 문학평론 논설위원인 홍사중 선생이었어요. 이분이 중앙일보의 분수대를 최종률 국장하고 그 쓰는데 분수대라는 칼럼을 200자 온 거지 5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국방부에서 그게 워낙 명칼럼이니까 정원 교재로 국방부 분수대를 만든다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서 두 분이 6개월씩 나눠서 그 180일에
날짜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4월 며칠 되면 그 날짜에 무슨 일이 역사적으로 있던지 뭐가 있으면 뭐 이순신 장군의 무슨 뭐가 있었다 뭐 이순신 장군 또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 뭐 체벌에 대해서라든지 환경 문제 이렇게 해서 365를 만드는데 이 홍자종 선생 그 지난 10년간 썼던 분수대에서 이제 써가지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예. 이거 저 국방부에 납품하려니까 200자 원고지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알바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부 그분이 신문에 쓴 거를 200자 원고지에다 내가 옮겨 썼어요. 필사지 신문에다 필사. 쓴 걸 국방부에서 내가 가져갈 때 가져가기 위해서 예. 200자 원고지로 왜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옛날에는 다 200자 원고지로 납품했어야죠. 70년대는. 지금하고 다르죠. 그 필사의 경험. 야, 어떻게 그냥 읽을 적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 표현을 하다니.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끊는가 하는 거를 그 감탄을 하면서 180장을 그 알바를 했던 거가 문장 수업이었어요. 그걸 그냥 그럼 읽어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필사를 해본다는 게 그겁니다. 아주 에센스 되는 글을 그냥 내 생각 관계없이 그 글의 논리대로 써본 거가 예. 그게 내가 이 글을 마무리하는 거의 수업이었구나. 남의 글을 그냥 기계적으로 베껴서만 쓰는데도 그렇죠. 그 글솜씨나 방법이 나한테 그렇죠. 전달이 직접 전달이 그거를 되죠. 2번, 3번 읽는 것보다는 그러면 써보는 게 훨씬 더 빨리 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문장 수업에 자기가 좋아하는 글 그거를 베껴서 써보는 거는 권하고 싶고 그걸 그냥 2번쯤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왜 더 다가올까요? 써보면 읽을 적엔 그냥 흘러가는데 써보면은 글의 논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과학자들도 왜 들리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는 거, 그다음에 보는 거, 영상을 보는 거 인식하고 기억하는 거, 그다음에 텍스트를 보는 거, 텍스트에 대한 우리 인질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많은 책이나 보통 이 영화 뭐 영상 이런 것도 좋은 지식 컨텐츠가 많아도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텍스트로 받으면 훨씬 머리에 잘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저 여자친구 많은 녀석이 있었는데 꼭 편지를 쓰더라고. 자주는 안 쓰는데도 글로 남겨주면 오래 간다고 그러대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글 잘 쓰기 위해서 되게 이제 글 쓰다 보면 표현력, 형용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것을 커버하는 것을 형용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은유나 비유를 가지고 해결을 할 적에 그때의 좋은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지. 매우 가벼웠다, 몹시 가벼웠다, 그렇다, 되게 그렇지. 가볍다라가 아니라 아주 나비처럼 앉았다. 뭐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그 명구라고 뭐 평론하는 사람들이 꼽은 것 중에 하나가 다산초당에서 만덕산으로 넘어가는 그 산에 그 솔밭에 벌나비가 날고 하는 아주 호젓한 산길 그 새소리 들으면서 좋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솔잎폭발이로 소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그거 잡겠다고 해가지고 농약을 살포해가지고 벌나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황량하고 쓸쓸할 수가 없어요. 같은 곳인데. 같은 곳이 그 다음에 갔더니 그래서 그 정막강산을 그리고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 기대하고 온 건데 그 새소리 듣고 벌나비 나는 걸 보고선 가려고 그랬는데 죽은 소나무가 그 앙상한 가지를 하늘을 향해 있고 새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쓴 글이 솔밭과 산새소리 사라진 만덕산의 봄 그것은 마치 외할머니 돌아가신 외갓집에 온 것 같았다. 그냥 긴 말이 필요 없네.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를 갖다가 전용을 해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용어를 넣는 거 이런 것이 아마 테크닉이라기도 하고 노력이기도 하죠. 책 말미에 보면 네. 그래서 3개의 글을 넣어주셨어요. 그죠? 네. 첫 번째 글이 감옥에서 부모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네. 네. 일단 글을 잘 쓰려면 네. 감옥을 한 번씩 가야 돼. 우리는 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임무화한 어려운 시대에 지식인으로서의 임무 사이를 수없이 왕래하였지만 한 줄 문장에 그 시대상이 다 드러납니다. 네. 근데 이 편지가 어떻게 됐냐면 긴급조치 4호라고 아시죠? 밑장학년 사건으로 4월 달에 구속돼서 들어가서 재판 받아서 10년 언도 받았다가 항소해서 7년으로 돼서 상고 포기를 했어요. 그때 학생운동한 사람이나 정치범들을 굉장히 그 학대를 해서 영치금도 안 넣어주고 책도 없고 면회도 안 되고 그랬는데 상고 포기를 하니까 이제 기결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등포 교도소로 이감을 갔어요. 가서 저 조화 공장에서 일했어요. 저 종이꽃 만든 거 옆에 쭉 서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봉합엽서 편지를 쓸 자격이 있어요. 신용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기결수들은 한 달에 한 번 봉합엽서 편지를 쓰게 한 거에 모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 깨알처럼 깨알같이 쓰고 깨알같이. 글들이 압축이 많이 된 거가 바로 한 번밖에 못 보내니까. 못 쓰니까 한 달. 글자 수제한은 없고 한 장. 봉합엽서라고 조그맣게. 봉합엽서라고 요만한 엽서 말고 이렇게 접으면은 풀칠하면은 가는 엽서 있어요. 그게 봉합엽서라 펼쳐진 면도 다 쓰죠. 그 빈칸을.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책도 몇 권으로 제한돼 있고. 근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쓰는데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형제가 너무 많으셔. 육남매 거기다가 막내 동생과 둘째 여동생에게 뭐 이걸 다 쓰셔야 되니까 이 편지 유물이 아버님이 갖고 계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정리하면서 내 동생이 분명히 날 줬대는데 나는 지금 어디다 너무 깊이 넣어가지고 못 찾고 신동아에 실린 거 했는데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면은 좋은 걸 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보부에 끌려갔는데 그로부터 8개월 지나서 처음으로 아직까지 가족 면회는 못 해봤고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편지 쓸 기회가 왔는데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담으려고 하는 그거가 좋은 글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얼마나 그 8달 동안 차곡차곡 그 마음속에 쌓여 있겠어요. 부모님한테. 네, 그것도 하루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교도관 보는 앞에서. 미리 엽서를 줘서 썼다가 한 달 있다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쓰면은 거기서 붙여가지고. 그럼 쓰다가 둘째 동생한테는 뭘 쓰려고 했더라 이렇게 되면. 2번 쓰고 나 석방됐어요. 2번 쓰고. 그러니까 나 형집행 정지로 풀려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민간인 됐죠. 감옥에서 나온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얘기하면은 접속사 없이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면 좋은 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려워요. 그거 정말로.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데 이거를 그러므로 따라서 그거를 무조건 못 쓴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은 좋은 글이 됩니다. 이게 갑자기 글을 늘어지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접속사 없이 쓰는 건 정말 어렵죠. 접속사 없이 쓰려면 한 문장에 막 다 담아야 되는데 그걸 자르다 보면 접속사가 필요한 건데. 그 접속사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앞문장에 주어로 받으면은 그 접속사 없이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글 쓰면서 그런데라고 나오기 전에 뭐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던 그 핵심되는 단어를 끌어와 가지고
그 문장과 문장, 이미지와 이미지의 전개 속에서 전개가 돼야지. 그 접속사가 들어가는 순간 고무줄빵 같이 이렇게 긴장이 이완이 됩니다. 그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켰다. 그런데 그는 돈이 없었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데를 빼면 좀 더 연구해서 알면 알려 드릴게요. 글을 쓰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빼고 싶어 정말. 이런 뭐 그 역접의 상황, 뭐 이런 그런데 뭐 전환의 상황. 그래 지금부터 분위기 그렇지만, 바뀝니다 네. 하는 그 얘기를 해줘야 근데 되잖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빼고 써도 다시 읽어보면 크게 되죠. 이렇게 그래. 그런데 빼고 네. 그는도 빼고 그냥 돈은 없었다 그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빼고 그는도 빼고. 그리고 자기 글에 그 자기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로 독자에게 호소력이 덜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전문가 얘기를 인용을 한번 해가지고서 그 강조를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네. 그런 것은 많이 그 뒷주머니에 갖고 있어야죠. 네. 그거는 따로 어디 적어서 모아둬요. 아니 그 테마에 따라 가지고서 다르겠죠.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 돼가지고 뭐 뭐든지 물어보면 다 답해 주잖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홍사중 선생이 분수됐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체벌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쓰는데 거기에 인용도 하고 뭐 언제 무슨 사건이 있고 이거를 써요. 그렇지.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 그 당시에 이분 파일북이 한 50권이 있어요. 50권에 교육, 환경, 그다음에 전쟁에서 뭐 탱크 뭐 이런 걸로 쫙 있어가지고 평소에 스크랩을 해놨는데 내가 한번 그 스크랩 빼고 이렇게 훔쳐봤어요. 봤더니 그 일본 아사히 신문 해놓은 것도 있고 무슨 신동아에서 오른 것도 있고 했는데 어떤 거 보니까 이렇게 빨간 걸로 X자를 쳐놨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내가 사실 봤는데 저 주관님 거기 그 X자인 건 뭐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인용을 한 거지만은 했으니까 더 인용은 안 하지만 내용이 좋아서 그대로 붙여놓은 거래요. 한 번 인용한 건 다시는 안 쓴다고. 네. 그렇게 그 자료를 자기가 챙기니까 그런 명문을 이틀에 한 번씩 써대는 거였죠.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요.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AI 시대잖아요. 아까 네. 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이 이제 뭐 검색까지 갈 것도 없죠. 물어만 봐도 텍스트로 물어만 봐도 음성어로 물어만 봐도 축축축 나오고 예를 들어 지금 대학생들이 뭐 리포트를 쓸 때 내가 남산 데크길을 올라갔다 왔는데 그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22권을 다 들어있을 테니까요. 생성형 AI에 그 필체대로 써줘 하고 내가 기본 텍스트만 기본 서머리만 하고 하면 선생님의 어휘와 문장 선생님의 단어로 그런 글이 나올 거예요. 내가 그거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이제 AI 시키면 안 되겠냐. 네. 예를 들어서 강화도 답사기를 쓸 때 강화도 답사기에 대한 팩트를 넣어주고 내 투로 써달라. 그랬더니 에피소드는 내가 제공해야 된대요. 물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물 문화유산 하나하나에 대한 나의 의미 있는 새로운 해석, 그거에 따른 에피소드, 또 거기에서 부근리에서 정수사로 가는 과정 속에 어떤 풍광 묘사 이런 건 내가 해줘야 된대요. 그럼 내가 쓰지 뭐 AI를 시켜요.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싱거운 글이 된다는 거죠. 그래 싱겁더라. 그러니까 AI 시대에 애가 아무리 정교하게 선생님의 그 글의 패턴을 찾아서 그런 수려한 어휘들을 인용하게 한다고 해도 작가는 결국 그걸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럼 인공지능이 쓰는 건 마치 40년 같이 산 남편 같은 글이 돼요. 아무 울림이 없고 그냥 싱거워. 틀린 건 아니지만 차라리 유홍준 글쓰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필자가 나타나면 참 좋겠어요. 답사기체는 답사기체인데 내가 못 가진 면을
플러스 차라리. 해가지고 네. 펴내는 사람이 나오면은 이걸 밟고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거가 되지 AI 시켜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오셨으니까 문화유산도 몇 가지만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책에 백자 달 항아리 네. 조선 왕조실록대에서 언급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을 그게 어마어마한 기록이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거 이거는 다 알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인터넷으로 누구든지 무료로 다 인용하잖아요. 조선왕조실록 지금 들어가면은 인터넷 그 서비스 하는 거가 무료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이거를 그 CD로 작업을 해놓은 분이 있었어요. 본래 이걸 조선왕조실록 한글 번역은 고전 번역원에서 했으니까 이거를 그 전에는 CD롬으로 이렇게 해서 고액으로 팔려고 하다가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실패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은 다 돈 낸 사람만이 들어가서 볼 수가 그러겠죠.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내가 문화재청장 할 때 그 해가 2005년이나 6년 됐을 거예요. 로또 기금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이 정부에서 로또 기금은 국회에 허락받지 않고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때 한덕수 총리한테 가서 23억만 달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 저작권을 사서 온 국민이 읽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잖아요. 교육부 산하입니다. 네, 예, 예. 근데 그 국사편찬위원회는 예산 집행권이 없어요. 근데 문화재청은 헌법기관이라 예산 집행권이 있죠. 그래서 문화재청 몫으로 받아와 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에다 줘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 왕조에 관한 뭐 궁중 비사에서부터 별책이 막 쏟아져 난 게 그게 인터넷 서비스 무료 서비스가 된 거예요. 백자 다랑아리는 어차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온 국민이 사랑하는 한국미의 아이콘이 됐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항아리 같지만은 그렇게 넉넉한 분위기를 주는 그런 그 다른 동시대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 높이 45cm 되는 둥그스름한 그 항아리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거 이거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는데 참 많은 시간 걸렸어요. 국보보물로 지정하고 그리고 다랑아리를 그리는 화가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저기 평창올림픽 때 성화봉송대가 백차 다랑아리로 해가지고선 참 그 아름다운 면이 있었죠. 그 영국 런던에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이라고 공예박물관이 있어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 알버트예요. 근데 빅토리아 여왕 때가 저 영국 제국 대영 제국이 최고로 번져 있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세계 각지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선물은 대개 공예품이에요. 그래갖고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재임 기간에 받았던 그 선물들로 만든 게 V&A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이에요. 세계적인 공예박물관이죠. 그랬는데 그 박물관에서 한 번은 이벤트로 명사 10명을 불러가지고 우리 박물관에 있는 것 중에서 당신이 하나 가져가면은 뭘 가져가겠습니까? 라는 그거를 의뢰를 했어요. 그때의 그 007 시리즈 마담 M으로 나오는 주디 덴치 그 할머니 있잖아요. 주디 덴치가 거기에 우리나라 박영숙 도예가가 만든 백자 다랑아리가 놓여 있거든요. 그걸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보고 있자니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했어요. 멋있죠. 이 어떤 뭐 미술사가 얘기한 것보다 그냥 에브리바디 중에 하나잖아요. 원 오브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문화유산으로서 백자다랑아리가 아니고 그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는 감정 이런 거가 딱 들어올 때 오히려 예술적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책을 잔문집을 쓰니까 이거는 미술사 책엔 이건 못 써. 주대치 인용 못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건 잔문집이니까 얼마든지 이런 걸 쓸죠. 근데 이제 문화재 청장 네.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 수장을 하시면서부터 줄곧 내오신 메시지를 보면 네.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꾸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이 활용이죠. 그렇지니까 그것이 국민 품에 가야 된다는 의미가 게, 있다는 네. 걸 그게 제 지속적으로 그 심정이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죠? 많은 사람이 공감해서 네. 내가 경애로 개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냥 오픈해버린 거 그게 오늘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입장료 그거 올려야 돼요. 값이 지금 3,000원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가 문화재청장 하기 전에는 1,000원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대개 그 정도면 2만 원 내지 3만 원 네, 우리가 네. 들어가는데 우리는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일본 관광객이 오면 1,000앵을 내. 그게 100앵이라는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쌌는데 어찌 됐든 그 내가 고궁 입장료는 얼마가 적정선인가를 나름대로 나는 경제 모르지만 상식으로 판단한 게 각 나라의 물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나라에 비교할 때 그 나라 영화관 입장료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우리로 보면은 10,000원은 10,000원 받아야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1,000원인데 물가 그래서 그때 내가 3,000원으로 너무 3,000원도 많지만은 최소한 3,000원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올리고 싶은데 기획재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대통령 만났을 적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아니 문화재청장이 고궁 입장료를 정하지 못하는 게 그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누가 방해합니까? 재경부에서 그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왜 안 해줍니까? 물가 동향에 그 고궁 입장료가 물가 지표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고궁 1년에 몇 번이나 간다고 그게 아직 항목에 남아 있지?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심플한 사람이잖아요. 그 물가 지표에서 빼면 되겠네요. 아, 그렇지. 그래서 한국은행 박승 총재를 찾아갔어요. 이거 빼주시오. 내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옛날에 뭐 팔각 성냥값, 뭐 그래. 백고무신값, 짜장면값 이런 거 할 때 때. 이거를 여태 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봤더니 이미 빠졌어요. 그는 뺀 놈도 모르고 뺀 사람도 모르고 서로 모르고 있었던 거야. 1년에 2번인가 그 계속 그 네. 바꾸거든요. 빼는데 빠져 있는데 빠졌는데도 모르고 있어. 기재부 담당은 모르는 거예요. 인수인계 서류에서는 안 빠져 있는 그 거예요. 문화재청은 모르고 그냥 하여튼 3,000원으로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CEO 마인드로 창덕궁의 경우에 옵션을 달아버렸죠. 후원 들어가는 거 5,000원 더 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 뭔가 후원에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지 또 우린. 그렇죠. 그거 시간 예약이 꽉 차서 힘듭니다. 그냥 그다음에 합쳐서 8,000원이었으면 대충 보고 나왔을 거야. 내가 이거를 더 올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로 뭐 벌어서 문화재청 살림에 도움도 안 돼요. 그거는 그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거고 한복 입장 무료 입장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한복 빌리는 값이 지금 7,000원일 거예요. 그럼 7,000원에서 3,000원이니까 4,000원 이익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경복궁 입장료를 5,000원으로 해놓으면은 한복 빌리는 거가 사람이 많이 오든지 한복 빌려주는 게 10,000원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 사람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오르니까 못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고궁에 한복 입고 들어오는 그 아름다운 풍광을 그 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이 입장료가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네, 진짜 그렇죠. 공감이 됩니다. 네. 네. 저는 우리 공감이 경복궁이 네. 우리 경복궁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 경복궁은 사실은 멈춰 있고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복 물론 개량 한복이 주로 있지만 네. 화사한 우리 한복을 입고 다니고 네. 심지어 동남아 분들 아랍 그렇죠. 분들까지 와서 네. 우리 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데 네. 그러면서 그 경복궁이 이제 살아 있게 되는 차렸죠. 거거든요. 네. 국제적으로. 근데 그걸 네. 사람들에게 더 입게 하려면 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네. 그 인센티브가 지금 가격이 낮으니까 인센티브가 네. 너무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입장료가 높아지면 문제는 이 한복 대여점이 네. 돈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마진이 아주 낮아서 이제 문 닫는 데가 생길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지금 이- 그분들도 올려야 한복 네, 대여점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올리려면 한복을 사 입는 보람이 생겨야 되니 네. 입장료 무료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그렇죠. 그 지금 3,000원 만든 거가 20년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 최소한도 물가에 따라서 지금 5,000원 정도는 해줘야지 한복 빌려주는 것도 9,000원이고 10,000원으로 올려서 더 네.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복궁 앞에서 네. 저는 약간 가치관이 달라서 네. 그럼 그건 경복궁 앞에서 경복궁이 직접 한복을 빌려주는 일도 그냥 하면 되지. 그 앞에 한복집을 왜 굳이 경복궁이 살리려고 합니까? 공공화하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국가가 관리하면은 관리화돼 가지고 비용이 더 업데이트도 들어가고. 안 네. 되고 안내도 네. 안 돼요. 그러면 맞아. 잘하시. 문화재청장을 한번 하시고 나니까 그냥 뼈저리게 느끼셨나 봅니다. 그거는 그 친구들 참 민간- 착하긴 착한데 말을 되게 안 들어. 민간에다 그랬던 주는 경험이. 게 최고입니다. 제가 그거를 문화재청에서 만들어지는 도록들이 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문화재청장 되기 전에 문화재청에서는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 책이 비매품이니까 정부 간행물로. 예. 어디가 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걸 뭐 필요한 사람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갖고만 있고. 갖고만 있나 뭐 저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주죠. 뭐 국회의원이니 뭐 감사원이니 이런 데 주지. 문화재청 일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고 보여주는 것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장을 할 적에는 그거 다 아웃소싱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네. 문화재청에서 필요한 거가 1,000부면 예. 1,000부를 우리가 사주는 걸로 하고 출판사에서 해라. 하는 걸로 우리가 예산으로 살 거를 다 사버리고 나머지들은 니들이 해서 팔아라. 인세를 내놔라. 아, 8대 인세 내놔라. 왜냐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 내고 사면 되죠. 사면 되는 거죠. 국회의원 감사원에는 뭐 관행이니까 보내주더라도. 네. 지금 보시기에 우리 문화재행정 보실 때 네. 이런 부분들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언을 해주시면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면 이런 네. 거 더 열어라. 국민들이 그렇죠. 또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네. 이렇게 문화재를 이용해야지 왜 자꾸 겉핥기만 하느냐.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그 잔문집이니까 문화유산에 관한 얘기는 되도록이면 뺐단 말이에요. 네. 그런 중에 조선왕조실록은 그런 취지가 있어 여기다 잔문을 넣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인생만사 답사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 얘기가 많은데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은 챕터가 5개 되는 중에 하나가 스승과 벗이잖아요. 네. 내가 추도사를 많이 썼더라고 신문에. 글 중에 제일 쓰기 힘든 게 사실은 추도사였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인간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내가 인생만사에서 그렇게 소재가 돼서 예술가들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춰두었던 젊은 시절 얘기들이 여기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은 나는 지난 거는 다 없고 미술평론가로서 미술사가로서 살아온 것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여기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는 현재의 모습으로 얘기되지만
죽음은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드러내게 하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드러내니까 내가 또 그 속에 끼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 속에 내 젊은 시절이 많이 들어간 것이 그러네요. 조금은 부담이 되면서도 좀 쓸쓸해요. 내가 회고록이나 이런 거 쓸 의사는 전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특히 우리 제자들이 읽고 나서 그러더라고. 뭐라고 뭐 선생님 왜 이상해요. 뭐 느낌이 싸해요. 저 이제 뭐 인생 그만두는 사람 이게 그래, 오늘 뭐 저 하듯이 숨겨둔 좋은 방문지 푸시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아니 담배 끊는 이야기도 뭐였더라? 저기가 고별연. 고별연이었어요. 네. 고별연 연기할 때 연이죠. 연기였죠. 담배 연자죠. 네, 담배 끊는 학전에서 그 글이 저 시중 평가로는 나의 잡문 중에 최고의 명문이라고 그랬죠. 제일 앞에 올리셨군요. 네, 그래서 제일 앞에 있죠. 네. 그거하고 잡초 공적비하고 고별연을 다 읽고 나면은 이 사람 담배 끊기 틀렸네 하는 그런 기분이 든대요. 너무나 아쉬워하는 거가 강해서 그리고 그럼. 그거를 읽는 사람은 오히려 이건 권연가. 금연가가 아니에요. 권연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문화재를 네.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그 매력은 뭐라고 하시는지. 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시각과 사랑이죠. 그거는 문화유산 답사기가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상이 그렇게 많으니까 어디에서도 문화재에 대한 그 새로운 그 올바른 해석과 사랑으로 해서 왔는데 이 책의 주제는 뭐 담배 얘기, 바둑 얘기, 또 우리 어머니 얘기 이런 거지만은 내가 생각한 거는 삶의 향기 또는 인간미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의 채취를 어떻게 느끼고 그럼 바둑은 누구든지 다 두는데 내가 보는 바둑은 어떻다 하는 것 속에서 그 인생을 또 새롭게 느끼는 그런 그거네. 제가 3프로 TV를 애청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런 경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는 이 문화유산이나 이런 거의 전도가 이렇게 그냥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봐야 별 효과가 없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데 관심이 이쪽에 그동안 바빠서 쏠리지 않았던 분들을 그렇습니다. 조금 전도죠. 전도한다는 그거가 있어서 아주 딴 데서 안 했던 얘기 오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짬날 때마다 어디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죠? 하다가 넘어가고. 저 문화재가 알고 가면 다르죠. 내년에 또 한 권 나오니까 그때 내년에 무슨 책 나오십니까? 내년에는 전공으로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가 지금 6권 나왔거든요. 그거를 줄여서 한 권으로 낸 걸 만들고 있어요. 한 권으로 읽는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그거는 나는 온 국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를 겨냥을 해서 내니까 그건 그때 불러주시거나 말거나 하여튼 난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불러줘도 나오겠다는 당연히 모셔야죠. 아니 전도해야 되니까. 물론이죠.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읽고 문화재를 보고 이렇게 세상을 알아가는 이유가 저희의 삶이 그걸 다 직접 경험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잘 알다가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는 충분히 책을 읽을 시간을 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책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려 6,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